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폭증의 대응과 공수처 가시화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장치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얘기 아니고 이왕 같은 돈을 줄 것 같으면 하위 50%에게 2배를 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동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좌측 미드필더를 맡겠다며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8월 말까지는 공수처 추천위원을 출범을 시켜서 하루속히 작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일단 법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루속히 위법 상태를 중단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입니다. 멈춰선 공수처의 가시화를 위한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대표 중심의 지도부가 아닌 최고위원의 소통으로 끌고 갈 리더십,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출신이 미국 동북부에 있는 약간 강원도처럼 생겼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뭐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한국이 진짜 영향력이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 한국 소비자가 되게 파워가 세요. 오늘 3부에서는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십니다. 비정상회담에 똑 부러지는 패널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타일러 라시 씨입니다. 그는 최근 인류가 직면한 기후 문제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상이 아닌 기후의 문제,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 박변과 김판 시간에는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허가에 대한 분노로 판사 해임 청원 여론에 대한 법적 쟁점 알아보고요. KBS 법조팀과 조국 전 장관의 공방 분석해보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에 도전한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나선 후보 2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신동근입니다. 자, 24, 25일이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죠 벌써?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26, 27일은 전국 대의원 투표고 29일은 중앙위원 투표고 일반인들 투표는 안 합니까? 일반인들도 투표합니다. 예. 날짜는 언제입니까? 예, 26일,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종 개표 결과는 29일에 하는데. 예. 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만 민주당 이번 당대표 선거에 너무 흥행이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 확산되고 있고요. 또 그 중간에 수재 피해까지 생겨서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지금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예년처럼 대의원들이 모여서 당원들이 모여서 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열기가 떨어지고 또 저희 같은 후보들도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 전당대회가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게 그 속으로 어떤 사람을 후보로 찍을 사람을 정해놓고 있다가도 실제적으로 연설을 보고 반해서 마음을 바꾸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자, 심심하게 흐르던 이 전당대회 차에 막판 쟁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결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같습니다. 이게 1차 때하고 다른 것은 1차 때는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일치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2차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은 선별해서 지급하느냐. 일단 의원님께서는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입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1차 때는 이게 이제 총선 공약으로 우리가 100%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약 이행 차원에서 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별도로 이제 다시 2차 코로나 확산과 또 수재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면서 진행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각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여야 공감단이 형성되고 있지만 일단 우선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킬지 또 한다면 직팔 대상 또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이재명 지사께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30만 원을 일괄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차라리 2배를 지원하는 게 그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 결국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선별 지급하자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은 50%를 지급하더라도 2배를 주자. 그러면은 그 재원 부족 이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저는 재원 부족이 적기 때문에 지급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다르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 하면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나 또 수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불평등이나 양극화해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소비 한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선별적 지급하자고 하면 반대쪽에서 분명히 반대 논리가 나올 텐데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선별 지급하면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만일 50%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50%에 2배를 지급한다. 그러면 5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아마 이런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재작년인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상위 10%를 빼고 주자 이랬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되게 상위보다는 하위 몇 프로, 하위 30%, 50%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상위 10%의 통계는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적 절차가 좀 걸렸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그 복지 재정들은 주로 하위의 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지난번에도 사실 70% 주자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그 건강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뭐 70%를 주든 50%를 주든 50.1%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70%를 주든지 80%를 주든지 어떤 논란이 어떤 선을 그어도 그런 논란은 있는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복지국가의 원칙이나 상식과 위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복지국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말하자면 기본 원리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면 모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진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프레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은 이거 의료보험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작년 소득 기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제 소득과 자산을 다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예. 그 통계를 내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예.
현실 지금 소득 부분은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 소득이 제일 소득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서 의료보험 기준을 하는 게 제일 맞겠다 이 말씀이에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예, 지금은 정부에서도 100% 그러니까 지난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마련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100%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과연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가 한 6개월 지속되면서 말하자면 고용유지 지원금도 거의 바닥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더 급한 데 쓸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더 심도 있게 얘기가 될 거로 알립니다. 지금 어쨌든 야당도 4차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맞습니다. 만일 이번 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되면 그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럼 4차 추경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4차 추경이 돼야겠죠. 예. 그래야. 그러면 이제 4차 추경이 돼서 9월 말부터 추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늦어도 9월 초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최소한 그 기본 원칙은 정해야 된다. 방향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우선 당에서는 방역이 비상이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 재난지원금 문제는 나중에 의논하자 이렇게 된 것 같던데요. 예.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그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지급한 재난 그 기금의 어떤 효과라든지 또 재정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의 제2차 확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즉각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부 여당으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경제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자나 감염병 예방 전문가분들은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이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준에도 2주 연속 100일 월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계속 나오는 경우 2주 이상 지속되면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기준에는 한 이틀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2, 3일 안에 그 1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후의 추세라든지 또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가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사 파업이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그 국민 여론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국무총리와 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만 결렬된 것 같고요. 이거 또 어떻게 풀어놔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서로가 좀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의사분들은 뭐 자기 시인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 그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파업까지 하는 건 저는 지나치게 무리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의사들이 우려하는 말하자면 지금 공공의료대를 만들어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결코 OECD에 비해서 작지 않은데 예. 이게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 사적 의료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데 하지만 지역은 지방은 안 가고 주로 수도권을 몰리게 되고요. 예. 그리고 과도 돈 되는 과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 돈 되는 과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양성된 분이 말 그대로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턴 레지던트까지 포함해서 10년 후면 풀어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시 나와서 개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그러면 5년 레지던트 과정 이후에는 5년인데 이걸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좀 수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 파업 날짜로 예고가 된 상태인데 지금 물밑에서 또 다른 협상이 있을까요? 어때요? 제가 보건복지가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최근에 이제 이
말하자면 저 전당대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려교 출신 저 의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보건복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보 개혁의 왼쪽 미드필더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인데 그 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언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언론 개혁까지가 사회민주화 개혁 과제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저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과제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성장도 문제지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또 우리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경제 체질을 저는 바꾸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까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신동근이 최고위원 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포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지도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180석을 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자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신동근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종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는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코로나 여파로 예. 전면적으로 온라인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인지도 높은 김종민 의원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뭐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고 예.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당원들이 예. 활발하게 당원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모아져서 당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 의미가 아주 큰 거거든요. 예. 그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합의가 되는 건데 예.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선되는 분들이 그 노력을 좀 바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컨벤션 효과도 과연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주춤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국가적으로 지금 이 뭐 보건위기 아니면 이제 국민의 생명이 이게 위협받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지지율이 좀 뭐 오르고 떨어지고 컨벤션 효과가 있고 없고 하는 거는 전 뭐 지금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간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빨리 전당대회를 끝내면 우리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이 방역위기에 잘 대응하는 지도부. 그러면 뭐 컨벤션 효과가 없더라도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 구성 이후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다가 최근에 약간 올라온 상태인데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요. 예. 또 홍수를 어떻게 복구하냐 문제도 남아 있고요. 예. 또 부동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운 지도부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400m 달리기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한 바퀴 돌면 그 주자가 다음 바톤 터치할 때 막 헉헉거리면서 뛰는 경우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교체될 때는 사실은 다음 지도부가 빨리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게 그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새로운 지도부를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도 좀 달라질 거다. 그런 뭐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앞으로 2년을 내다보고 뭔가를 계획하는 게 지금 이제 한 달 남은 지도부하고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저는 민주당에 또 새로운 어떤 그 희망 혹은 활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아까 앞서서 신동훈 의원도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원님도 그 부분에는 당연히 관심이 있을 테고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 광고를 보수 언론이 전면적으로 광고를 실어서 홍보를 해줬고요. 이후에 정강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문도 실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수 언론의 논조가 정부 여당이 코로나 정치하고 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저는 이제 일개 그냥 영리 기업이라도 이런 방역 위기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만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은 그냥 영리 기업이 아닙니다. 예. 사실은 이른바 민주공화국의 제4부라고 일컬을 정도로 국민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은 불문 권력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언론기관에서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보건 위기나 이 국민의 생명 안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게 남일처럼 그 광고를 싣고 거기에 보면 가짜 뉴스들에 해당되는 주장들 그대로 실었죠. 예. 이 방역 당국의 신뢰도를 흔드는 주장들로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아마 선진국 언론들 중에서 이런 걸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검찰 개혁은 뭐 법으로 또 정책으로 규칙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일단 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예. 일단 법이 이제 그런 어떤 사실 보도, 공정 보도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도 있을 거고 본질적으로는 언론인들과 독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도 정말 각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독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이 팩트체크 문제, 가짜 뉴스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는 법도 법이지만 그 징벌배상법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팩트체크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시민사회의 조직된 힘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이제는 사실 정치 권력이 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뭐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이래갖고 잘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방치되어 온 건데 이제는 진짜 주인이 독자들인데 이 독자들이 나서서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공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지적도 하고 또 그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 삼고 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 혹은 네트워크, 사회적인 어떤 공공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됐어요. 일종의 소비자 운동 같은 거네요. 네, 소비자 운동인데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어떤 사회적 인프라로 만드는 거죠. 예. 이게 대표적인 게 팩트체크 네트워크가 그런 사회적 인프라로 일종의 이제 기구로서 합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제 단순한 팩트체크만이 아니고 팩트체크와 공정보도, 편향보도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비자 기구, 독자 기구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은 못하면 교체되는데 언론 권력은 교체라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자정작용도 언론 권력 교체는 소비자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신뢰도를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팩트체크나 공정보도에 대한 그 객관적인 평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당연히 사실 보도를 안 하고 공정 보도를 안 하게 되면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떨어지는 건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 좀 변화가 될 거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도 1차 때와 다르게 지금 당이 여러 논의에 또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김종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거는 이제 복지와 관련된 논의인데요. 예. 그거는 복지제도라고는 한 번 하면은 꾸준하게 쭉 이렇게 이어져가는 일반 어떤 그 정책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보편 복지를 할 거냐 선별 복지를 할 거냐가 철학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예. 근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이거든요. 예. 이건 복지정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단기간의 대응을 위한 그런 이제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느냐 일부만 하느냐가 무슨 철학적이나 정책적으로 심오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예. 지금 당장의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선별지급이
선별하다가 보면 시간도 늦어지고 예. 또는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보편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뭐 보편 지급이란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KDI 조사를 보니까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그 실행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상류층 1분위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지금 분석이 나왔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가려내느냐. 이 행정적인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에 고민들이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만 해결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꼭 필요한 계층에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긴급하게 네. 필요한 돈인데 그러면 네. 최소한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논의를 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겠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예. 이게 우리가 방역에 좀 집중하면서 예.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논쟁을 정치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A안, B안 여러 가지 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예. 이 안에 대해서 필요한 시점에 임박해서 우리가 좀 공론을 벌여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A안, B안, C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좀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막 공방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예. 어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8월 말까지 공수처 추천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예. 미래통합당은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또 9월달, 10월달 넘어가는데 또 국정감사 있고 하면은 이게 또 뒷전으로 밀릴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는요. 일단 8월까지 위원을 이제 추천을 해야 되고요. 예. 안 하게 되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이제 7월 15일에 그 발족되게 돼 있어요. 법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심의 기간이 오래되거나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기존에 그 결정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입법 보완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이 어쨌든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야당은 헌재 판결을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그 주장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법률 제청을 헌재에 해놓은 대한민국의 수천 명의 국민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위헌 법률 제청을 해놓고도 법을 지킵니다. 예.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날 때 그때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해요. 미래통합당은 딴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이 저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 반대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지만 이미 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켜야 들어야 돼요.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계속 저렇게 엇나가면요. 예. 지난번 총선에서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엇나가서 국민들의 이런 보편적인 기본 상식을 뛰어넘으면서 코로나 관련된 위기에 정부를 막 공격하다가 예. 그 정치적 공격하다가 총선 때 그렇게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예. 전 공수처도 이렇게 가면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럼 국정감사 전에 법 개정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좀 오히려 추천위원을 할 낼 것 것이다. 같아요.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안 내면 예. 자기들한테 저는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왜 김종민이 최고위원 돼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른바 386 정치인이에요. 뭐 저는 정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 386 정치인이 한 30년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해서 국회의원, 장관, 뭐 청와대 비서관, 수석 다 하면서 예. 정치 조금 발전시키는 거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권 교체도 3번씩이나 했고. 근데 정치의 목적이 결국 민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건데 뭐 일자리, 부동산, 교육 이런 아주 기본적인 민생의 어떤 바탕이 30년 동안 사실 바뀌질 않았어요. 저는 이번 180석이라고 하는 게 이 민생을 한번 바꿔봐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회 참여해서 정말 386 정치인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그냥 뭐 뺐지만 달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민생을 바꿨다, 국민들의 삶을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늘 신규 확진자 수를 일단 살펴보면은 0시 기준으로 280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14일에 103명이 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3일에 397명을 찍고 어제 266명, 오늘 280명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 12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총 3,175명에 달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세 자릿수를 이어간 게 그 대구 경북 중심의 이제 1차 대유행 기간 2월 말에서 3월 중순이죠. 이때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오늘 신규 확진자 28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은 일단 지역별로 서울이 134명, 경기가 63명, 인천 15명 등 총 212명이 수도권에 집중이 됐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에 3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어제 정오 기준으로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875명이 됐고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어서 어제까지 누적 17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 182명,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41명, 인천 부평의 갈릴리교회 38명,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 관련 25명 등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립중앙의료원산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23일 날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3일 날 397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397명. 그럼 더 이상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제 수치만 갖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예. 이제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장 말을 들어보면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3일이 가장 수도권에서 정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증가세가 한번 꺾이지 않았나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13일에서 16일 연휴 기간이 있잖아요. 광복절. 이때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가 23일 수치에 반영이 된 거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됐잖아요. 지난 주말 기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가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이게 이제 수치로 계산한 거고 이게 무슨 방심해도 된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 앞으로 조금 방심하면 다시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걱정돼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이 빨라야 내년 봄 그리고 나와도 팬데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럼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나오지 않은 이상은 팬데믹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백신에 대해서 물론 의료계도 기대하는 바는 크지만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도 이게 바이러스 침투 부위가 이게 우리 이제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 특성상 신체 외부에 침투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몸속에 있는 질환들에 비해 완벽한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주의해 달라는 당부도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코로 숨을 쉬지만 말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때는 또 입으로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코나 위쪽 기도에는 병원체를 거르는 이 방어 기전이 있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숨쉬는 활동도 주의해야 된다는 게 임상위원회 권고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당연한 말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발언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고요. 근데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하면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한 자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단계 갈 기준에 됐는데 이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고위험 시설들은 문을 닫고 있지만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중위험 시설도 카페나 식당도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대량 실업이 벌어지고 이거는 지금과는 완전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3단계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우려가 있는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도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리고 나서 거리가 굉장히 한산해졌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사실 죽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할 수밖에 있죠.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또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기재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지급은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하겠느냐 아니면 차등 지원하느냐 이걸로 공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 아까 일부 인터뷰에서도 나왔었지만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자 이런 방침을 일단 내놓고 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대책회의에서 한 말이 이제 정치권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두고 감론을 박할 때가 아니다. 이거는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제 입단속을 시켰는데 이게 사실은 방역이 먼저라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정부에서 지난 3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이제 정부 곳간이 좀 바닥이 난 상황이라 이렇기 때문에 좀 보류하자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당내 당권 주자나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다양한 의견이 오늘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권 주자들 얘기를 살펴보면은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다면 이번에 100% 전 국민 지급을 하되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해서 환수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고 같이 이제 당대표 후보 나간 박주민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국민 대상 지급을 해야 된다. 시기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 있지만 긴급성 및 효과가 고려돼야 된다. 뭐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100%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놨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았지만 어제 뭐 이제 코로나 극복에 전념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주까지는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논의는 이루에 미뤘으면 한다 하고 언급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박주민, 김부겸 후보와는 다른 차등 지원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이게 사실은 통합당의 주장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일부에 인터뷰한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도 이낙연 의원처럼 선별 지급을 주장해온 인사이고요. 그러면서 뭐 선별 지급이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죠. 예. 대권 주자 경쟁을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이 다르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썼는데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 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이게 사실 오늘 오전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번에 뭐 임차인 발언으로 좀 화제가 됐던 이 윤희숙 의원이 이 재난지원금이 경제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이거에 대한 반박처럼 이제 보이는 이재명 지사의 글이었는데 지금의 경제 위기가 공급이 아니라 수요 부족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라고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했던 나라들 예를 들면서 실업률과 오히려 자살률이 올라갔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서 채무 비율을 오히려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됐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통합당 같은 경우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단 당론으로 못을 박은 상태인데 선별 지급하자는 입장이고요. 김종인 위원장 포함해서 윤희숙 의원의 오늘 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나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사람들이 뭐 한우 먹거나 안경 구매하는 걸 포기하고 좀 더 어려운 이웃의 생계 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연대할 수 있을지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재명 지사를 좀 직격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신동훈 의원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소득을 나눌 것이냐. 의료보험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댓글에도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동안 직장을 잃었다. 다만 작년에는 소득이 있어서 의료보험을 지급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사실 그렇게 상황들이 나올 수 되거든요. 있겠죠. 왜냐하면 의료보험은 작년 기준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 논란은 또 어떨 것이냐. 그래서 이게 1차 쉽게 때도 결정할 사실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때도 사실은 결국에는 논란 끝에 전국민 지원이 됐는데 2차 때는 어떻게 될지 좀 갑론을 많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책임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우리는 극우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여권은 계속해서 같은 몸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보수 계열 아니냐 이렇게 뭉뚱그려 보는데 소위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분들과 우리 당은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맞지 않는 주장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치고 그것 때문에 쉽게 지지를 못하게 하는 점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자체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선을 확실하게 긋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의 극단적 주장을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중도의 국민들이 우리 당을 편하게 지지할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일단은 지금 통합당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광화문 집회와 연관성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계속 이제 극우 프레임에 걸려서 최근에 지지율이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침체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좀 끊어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 짚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데 바비가 올라오고 있죠. 맞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바비가 오늘 제주 남서쪽 해상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2003년에 그 매미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하다고 예보가 되고 있어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내일 오후께 제주도를 거쳐서 모레인 27일 오전에 서울에 가장 가까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 피해가 상당할 거라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에다가 홍수 피해도 컸지요. 여기에다 태풍까지. 그야말로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 위기에 전조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할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환경 에세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낸 미국 출신 방송인이죠. 타일러 라시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한글판입니까? 네, 다 한국말로 책을 쓰고 준비해서 한국말로만 나와 있어요. 영문판은 없어요? 영어판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좋은 책 썼으면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번역을 하고요. 네.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10년 됐습니다. 네, 딱 10년. 이번 달에 10년이 된 거예요. 한국말이 더 편하죠? 한국말은 그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까도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봤는데 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책을 한국말로 썼으니까 말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 많을 텐데 외국에서 공부하다 갑자기 한국말을 하려면 단어가 안 떠오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또 재확산 위기에 처해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도 걱정이 많겠습니다. 종종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여기가 어느 정도 나으니까. 좀 관리는 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되지는 않는 정도랄까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 상황을 보면 마스크 벗을 자유를 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지금 미국 상황은 정말 지역마다 너무나 다른 게 원래 연방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주마다 다들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 쪽에는 굉장히 좀 이제 규칙이 많고 일찍부터 안 움직이고 봉쇄하고 이래 했는데 어느 주이죠? 저는 버몬트주에서 왔는데요. 이제 가족들은 뉴욕하고 매사추세츠에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정말 사람들이 정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또 모여서 한국에서 어떤 그룹을끼리 모이거나 이런 모임 자주 가지십니까? 요즘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그럴 때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만나면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근데 특히 지난주부터는 잘 안 모이게 됐어요. 네. 자, 근데 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버몬트 주라는 곳에서 왔는데 거기가 한 75% 산림이고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거든요. 집 나가면 완전히 강원도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막 수업을 받을 때 막 밖에서 수업을 받고 막 숲에 들어가서 과학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책이 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책을 쓰고 싶었는데, 근데 계속 뭐 문화 언어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다가 친환경 인쇄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답해져가지고 왜 이럴까 하고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지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 책도 뭐 재생용지도 많이 쓰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럼 많이 하던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게 원래 이제 일반 재생지들도 있지만 FSC 인증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친환경 인증인데 FSC 인증을 받았으면 그게 이제 불법 벌목이 없었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산림이 아니고 원주민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 FSC 인증지를 찍은 종이에다가 책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서도. 근데 그걸 국내에서 잘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책은 100% 그 종이로 준비를 했고요. 예. 네. 2016년부터 세계 자연기금 홍보대사 활동 중이라는데 세계 자연기금은 뭐예요? 세계 자연기금은 주로 이제 WWF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 보전 단체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상상해 보시면 뭐 지역마다 멸종 위기종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보호 지역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판다 보호 구역, 아니면 태국에 있는 왕립 코끼리 공원, 뭐 말레이시아, 멕시코 여러 나라에 다 있고요. 여기 한국에는 특히 해안 지역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보호종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보호 구역들을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한국에 온 지 10년 되셨다고 하니까 네. 뭐 8, 90년대 한국 여름 날씨는 장마 기간에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집중적으로 장마 기간에 많이 내리고 맞아요. 다른 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다가 최근에는 마른 장마라고 해서 장마 때도 비가 내리지 않는. 근데 올해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10년 만에 오셔서 처음 느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내린 건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홍수로 굉장히 고생했고 중국도 엄청난 비로 고생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게 전 지구적 재앙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시작이다. 뭐. 저는 확실하게 이제 뭐 기후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지구 온난화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열이 바다에 저장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 바닷물이 온도층이 있는데 위 온도층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원래 증발이 되는 그런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증이 양이 많아졌고 그게 잘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가 더 많이 내리고 강우량이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냥 그 기상이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팔팔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가고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 우리 지구로 치면 비가 내리는 건데. 그렇죠. 결국은 뜨거워졌다는 거네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빙하도 많이 사라지는 거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래서 그 그린랜드 쪽 빙하가 녹는 속도랑 방식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많아서 뭐 재활용도 열심히 하시고 뭐 다 하는데. 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엄청난 공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바다에 쓰레기가 많은데 우리만 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원래 환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혹시 휴대전화기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국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 공장에서도 만들어지죠. 뭐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고 뭐 부품이 따로 만들어지고 막 다시 가공이 되고 막 이런 세상인 건데 그러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여기가 수출 기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상관이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와 국가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면 사실 훨씬 더 쉬워질 텐데 실제로 세계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네. 우리가 뭐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네네.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라든가 어떻게 네네.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거에 예.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요즘에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아무래도 어디 가도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선적인 경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에서 많이 파와가지고 더 만들어서 생산하고 쓰고 버리고 이런 예. 구조가 있거든요. 이걸 예. 순환 경제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큰 경제 기획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서양권에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끔씩 이제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 얘기가 있고 하는데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하겠다는 방향이 잡혀 있다는 점에서 그게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이 경제 기반 국가, 소위 말하는 네. 선진국들에서 네. 좀 선도적으로 뭐 정책들이나 한국도 선진국이에요. 예, 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국도 선진국이니까 같이 해야죠. 이렇게 여쭤요. 그거 그러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이 이제 지금부터 2050년까지 기후 위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12조 원의 타격을 보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순위를 매겨 어느 나라가 가장 타격을 많이 보게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1위가 미국이고요. 예. 한국이 7위예요. 예. 그래서 상당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다 연결돼 있고 한국은 굉장히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 G2라고 불리는 뭐 미국이나 중국. 네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대선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됐고. 네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기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히려 그분 때문에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제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 이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 다음 날에 그게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탈퇴를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미 처음에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할 때부터 We're Still In이라는 운동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중 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정책을 어떻게 잡고 갈지를 알아서 결정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와 시에서 파리 협정 이상의 조건을 지켜내겠다는 서약을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 한 1억 5,5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거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더 많아지고 탈퇴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버몬트주 고향. 네네 맞아요. 황사 없죠? 황사가 없습니다. 네네. 한국 와서 황사 경험하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사실은 그 황사라는 게 원래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이제 사막 쪽에 이렇게 이제 공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떤 형상이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황사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미세먼지만 알고 있어요. 최근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결합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네. 이 버몬트처럼 깨끗한 공기를 국민도 마시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이것도 역시 기후랑 연관돼 있지 않느냐. 환경과 연관돼 있지 않느냐.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공장을 어떻게 차리고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그거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뭐 우리 정부에서도 그 경유 자동차를 조금 줄이는 또 전기 자동차를 바꾸는 또 전기 자동차를 택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뭐 그런 제도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낼 테고 개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개인은 정말 힘이 많아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가장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쇼핑하잖아요. 쇼핑할 때 가격하고 막 음식 사 먹으면 영양 정보 막 이런 걸 확인하죠. 뭐 나트륨 너무 많나 이런 거 사지 말아야지.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더 비싼 거를 사게 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앞으로 어떤 식품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지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하고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쇼핑을 하러 가실 때 가격도 확인해 보시고 영양 정보도 확인해 보시는데 그러면 한번 제품을 한번 들여다 보셨을 때 이거 환경 인증이 있을까? 이거 친환경 제품인가? 한번 그냥 보세요. 그거를 안 사셔도 되는데 마음대로 사셔도 되지만 일단은 한번 보시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면 우리가 다 함께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표시되어 있나요? 뭐 리사이클 같은 게 표시되어 있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FSC 인증이라는 게 그 약간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종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림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에 이거 있을 수도 있어요. 가구. 그래서 큰 스웨덴 대형마트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을 거예요. 패스트푸드 가게에 가시면 가끔씩 봉투에 있고요. 편의점에 다음에 가시면은 두유나 우유를 사는데 한번 제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우유 제품, 두유 제품에 그게 찍혀 있고 어떤 거는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인증이 있는 거를 가능한 사는 게 조금 더 친환경적인 경제를 만들어가기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일회용품 사용 줄인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네네. 근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네. 외식을 조금 자제하고. 그렇죠.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라. 네네. 근데 배달 음식 시키면 또 다 일회용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좀 덜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약간 일회용품 줄지 마세요라는 기능도, 어플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발달을 시켜나가면 좋겠죠. 네. 예. 근데 개인으로 사는 건 그래도 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게 한 개인이면은 그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기업이 아예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미 화장품 쪽에서 그런 좀 친환경적인 화장품을 만들거나 비건 화장품을 만들거나 동물 실험이 덜 있는 거를 아니면 없는 거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 책 한국에서 처음 쓰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책도 쓰셨어요? 이건 단독으로는 처음이었어요. 네. 네. 이거 많이 봐달라고 이야기 좀 한번 하세요. 근데 혹시 환경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좀 가져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10년, 20년 뒤에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한번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7살인데. 네. 저한테 일용품 쓰지 말라 그러고. 와.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 와. 다 지구의 환경 오염된다고. 아마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들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희 때는 어릴 때 이런 걸 안 배웠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 이렇게 환경에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럼 다음 세대에 어려워진다라는 걸 좀 많이 가르쳐 주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용품 사용도 줄이고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소비가 되어 있는 것도 많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의 범위를 확장시켜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네,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환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여러 번 증명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일러 라시씨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법원, 사법연수원, 대법원, 법원, 행정처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결국 전국 법원에 휴정기를 공고했다는 권고입니다. 권고입니다. 공교롭게 저는 살아있네요. 지금 재판이 좀 있는데 많이 살아있는. 그건 그대로 하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법원 행정처가 좀 비슷해.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이고 고등부 행정법원에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법원 행정처의 기조실에 있는 직원입니다. 직책으로는 부의사관 정도 되는데 직원의 부인이 이제 확진자인데 그럼 남편 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정례회의도 참석했고 행정처장 보고도 했고 차장 대면 보고도 했고 그리고 지금 처장, 차장, 행정처장 다 자가격리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양성이 한 명이라도 된다면 대법원도 비상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유의 일이죠? 초유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 책임이 있다. 오늘 국무총리도 이거는 문제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이죠. 그리고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판사 출신 김민우 변호사님, 이 판사의 이런 판결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형평성 논란도 생겼던데. 그 13부에서는 다 불허했었더라고요. 여기 11부만 일부 집행정지 인용을 2건이나 해줬었죠. 네, 근데 제가 그 결정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보도자료로 해당 결정문의 이유를 보도자료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조금 더 황당했던 것이 시위 집회에 관해서는 일단 경찰, 검찰, 법원이 공유하는 경험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나 영웅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동이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계획한 게 다 들어맞지 않는다. 우발 집회, 우발적인 상황이 항상 발생한다라는 점이 일단 배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서울시의 그런 주장을 다 배척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하면 방역 관련한 감염내과 교수님들이나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또 지자체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지금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배척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의 의견으로 그 전문가 의견이 틀렸다던가 그 어떤 전문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그걸 배척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더 잘한다라는 관점에서 서울시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면서 배척해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독단적이고 오만한 판단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집회 시위에 대한 경험치,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배척 근거 없이 내가 더 잘한다면서 배척해버린 게 이번 11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윤호 판사, 이제 전 판사잖아요. 지금 변호사님이지만 되게 이렇게 강하게 비판할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노조에서 요구한 집회는 코로나 이유 때문에 확산 위기가 있다고 불허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판사가 이렇게 다른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도 언론 보도 내용 보기도 했는데 이해하려 하는 측면은 뭐냐면 집회의 자유의 그 중요성, 헌법상 중요성 그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노조에서 집회 신청했을 때는 불허를 해버린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어린 사람도 3살 먹은 애도 생각해보면 압니다. 저거 허락해주면 딴 사람들 와가지고 방역 실패할 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100명만 집회하겠다고 그걸 했는데. 믿어요, 그거를? 그 말이 안 돼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게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100명 아니다. 더 허가해주면 많은 사람 몰려서 혼란을 초래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건데 이 법적 판단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그래도 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이게 정무 판단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법원에서 판사들이 참석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거든요. 그 현장하고 집회 시위 현장하고 혼동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결정을 한 판사를 해임하거나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탄핵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헌법에 이거는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에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행위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닌 판결에 대한 거는 헌법상 보장받기 때문에 이걸로 해임이나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로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과연 법관 한 명의 판단에 맡겨야 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름이 박형순 금지법이에요. 현직 판사 이름을 네이밍해서 단 첫 번째 법안이 아닌가. 김영란법 이런 거는 이제 현직 판사는 아니었으니까요. 보면 이 법 자체가 지금 그겁니다. 좀 집회 같은 거 관련해서 특히 감염병이나 재난 관리 이런 상황에서 집회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의 얘기를 듣고 좀 결정을 해라. 판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가 돼야 되는데 이런 재난구역, 감염병 시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되고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허가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라. 그런 지금 법이 지금 박형순 금지법이 나와 있는데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사법부 독립이란 관점에서 사법부 독립이 의미하는 거는 타인 판단에 의존하지 말라. 그다음에 타인 지시에 복종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은 사실 헌법상으로 문제가 있고 더 실효적인 거는 사실은 이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직시항고를 해서 집행정지 결정에 집행력을 또다시 배제하는 그런 어떤 소송법적인 조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좀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이왕이면은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통과 여부는 좀 지켜보면 알게 될 거고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확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계속 자택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지금 휴대폰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거짓말에다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선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평군 보건소에서 고발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죠. 예. 역학조사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고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는 구속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실형 선고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역학조사를 방해했던가 아니면 뭐 그런 감염병 예방법 위반했을 때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상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영장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적으로 현 정권을 당연히 반대할 수 있고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확진이 된 상태에서 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진술을 한다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한다거나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심각하죠.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뭐 고려연방된지 뭔지 뭐 하여튼 봉산당인지 그런 거 믿고 안 믿고는 뭐 중요하지 뭐일라 그건 그분들의 신념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한 명의 감염이 여러 명의 감염으로 퍼질 수가 있고 이 방역이라는 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걸렸으면 내가 동선이 있으면 이 동선을 다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을 추적해내고 그런 어떤 신뢰의 반복인데 그 신뢰를 정면으로 좀 깨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에 해당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 믿음하고 이 방역하고 자신의 믿는 부분하고는 같이 이렇게 볼 건 아닌데. 그렇죠. 이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야 최소 검사만으로도 방역의 실효성이 오는데 추적을 못하면 결국은 전 국민을 샘플 조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경우에는 뭐 저번에 총선 때 했던 것처럼 전 국민들이 줄 서가지고 열 재고 검사받고 막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3단계까지는 안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다들 힘든 상황이고 뭐 저희 YTN 방송국 출입하는 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되고 네. 앞에서 열감지기로 다 온도 체크하고 지금 흡연실에 있던 육충도 폐쇄시켰고 네. 다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 노력하고 다 협조하고 다 배려하고 다 의무감각 하잖아요. 지금 녹음실에 아크릴판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딴 방송국도 뭐 다 지금 하는 추세인데 이거 다 약간의 불편함. 근데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감염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사람이 또 합진이 됐다 그러면 더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 방역을 방해하는 거는 저는 방역 미꾸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돼서 또 이렇게 방역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은 전례도 있죠. 그렇죠. 구속된 전례도 있고. 지금 단기 실형은 나오는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씩 나오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방해를 한다 그러면 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정강훈 목사에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비 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확진자 한 명당 치료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구상권 청구하면 몇십억대로 불안할 텐데. 근데 구상권 청구한다고 해서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예. 소송에 의한 판결금지급은 굳이 총회결의 없이도 뭐 교회 재산이 총이라고 해도 총회결의 없이도 지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십억 원 정도는 지금 재개발 보상금으로 나갈 돈이거든요. 이 보상금에 서울시가 가압류를 넣은 다음에 판결 끝나고 압류 집행을 하면 보상금을 도로 가져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지금 총류나 뭐 이런 게 합의 공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메르스 때 약간의 사례가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했던 사례가 있고 금액을 뭐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저는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고요. 그 받거나 못 받거나 간에 자동적으로 국가가 저는 구상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청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크나큰 손해를 준다면 뭐 징역 살지나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크나큰 손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형순 금지법 이거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개 같이 넣으면요. 그리고 지금 정강훈 목사가 석방될 때 조건부 석방이었지 않습니까? 보석 조건을 지키는 조건이었는데 그 보석 조건을 보면은 집회를 안 하는 거였어요. 불법 집회를 참석하지 그런데 않는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 취소 같은 걸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이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검찰에서 뒤늦게 보석 취소 청구 소송을 한 상황인데 전 목사는 일단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 중이지 않습니까? 네. 치료가 끝나야 뭐 어떻게 될까요? 격리거든요. 예. 격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뭐 완치를 받든지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보석 심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뭐 심리 근데 굳이 또 없어도 되긴 한데 그 당사자가 어차피 지금 보석 취소를 해버리면 다시 구금이 돼야 되는데 예. 구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격리도 다 시키고 마무리됐을 때 다시 보석 취소를 심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어제죠. 그 개신교 원로 목사들이 더 이상 정강훈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목사 아니다. 말아달라. 네. 목사 뭐 아니다. 이렇게 했고 기독교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는 자유가 기독교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또 몇몇 교회들은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화납니다. 예. 자영업자들 어쩝니까? 식당에 가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예, 손님이 너무 없어요. 그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공연계는 어떠고요? 그렇죠. 공연계도 그렇죠. 예.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이번 주가 또 고비라고 하니까 좀 지켜봅시다.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있죠.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KBS 보도. 당시에 이 KBS 보도가 짜집기 보도였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KBS 법조팀 지자들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KBS 법조팀이 김 씨와 인터뷰를 성사시키려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웠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그 검언유착의 데자뷰라면서 그 김경록 PB라는 사람이 그 정경심 그 전 교수 재판에 나와서 했던 증언 일부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 김 PB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기소 이후 정경심 전 교수 기소 이후에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수사에 협조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록 PB가 본인 이야기하길 자기 선배가 KBS에 있는데 그 KBS 기자가 한동훈 검사가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잘해라 뭐 이런 거에서 본인 압박으로 느껴졌다 이 말이겠죠. 네네네. 여기서 KBS 법조팀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조팀장이 전 법조팀장이죠. 지금은 아니죠. 전 법조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답합니다라고 성명을 내면서 그런 인터뷰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검찰하고 친분을 내세워가지고 당시 인터뷰를 강조한 적이 없다라고 그때는 이제 얘기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다라고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자신들한테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반론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근데 저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증인 자격에서 한 말인데 그렇게 쉽게 거짓말일까? 그리고 김경록 PB가 예. 그다음에 그 알릴레오인가요? 거기서도 했던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말에 그 중앙지검 3차장이라 이 누구냐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이다 또 한 번은 송경호라고 했었나요? 이 사람 이름은 바뀐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중앙지검 3차장이 너를 보고 있다. 요거는 맞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특수 관리하는 차장이 3차장인데.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과정이 아마 그 자기가 3일 연속 검찰 수사를 받고 4일째 되는 날 KBS 기자를 만났는데 KBS 기자한테 3일째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옷을 못 갈아입어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겠다고 하니까 집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데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까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또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검찰 쪽 채팅창을 보니까 KBS 기자한테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을 KBS 기자가 검찰에 보내준 채팅창이 있더라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검찰에 그렇게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취재윤리에 맞느냐라는 KBS 내부 비판도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좀 더 보고요. 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등장했다고요? 왜 등장했습니까? 그렇죠. 김경록 PB가 이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한 경위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본인 재판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KBS 기자들이 조국은 이미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조국한테 당한 거다. 그리고 당시 이제 한동훈이죠. 반부패 부장인데 너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상당히 위축이 돼서 그때 자신이 갖고 있던 본체하고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고 재판에 와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KBS 기자가 자기들끼리는 조국은 이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한동훈이가 니를 안 좋게 보고 있다. 엄격하게 그러니까 보고 있다. 김윤우 변호사 얘기는 이게 법원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재판 받으면서 거짓말이면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거는 거죠. 바로 처벌돼요. 위증에 선서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벌 받겠다 선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거짓말로 했다 그러면 바로 위증죄로 뭐 검찰이 좀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수사하기가 좋겠죠. 예. 어쨌든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김경록 PB는 사실상 검찰 수사에 압박감과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검찰뿐만 아니고 언론사에도 무섭죠. 마찬가지고. 언론도 자꾸 검찰 얘기하고 검찰에 가보면 언론에 뭐 내용 문자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그 이동재 기자가 했던 일하고 똑같죠. 지금 똑같은 구조다라는 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직접 질문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거주한 아파트에 들어간 기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업무방해하고 주거 침입으로 고발이 접수됐고요. 지금 서초경찰서입니다. 서초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직접 고소한 겁니까? 아마 직접 한 것 같진 않아요. 고발이니까 직접 한 것 같진 않고. 네, 딴 데서 지금 한 것 같은데.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 네. 예. 해당 아파트 측에서 고발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예. 아파트 측이 고발을 했군요. 네. 예. 기자는 뭐라고 해요? 왜 그 아파트에 들어갔답니까? 뭐 지금 사실은 뭐 취재를 좀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윤 총장에게 과거에 홍모 중앙 관련 회장 그 만났는 거 왜 만났는지 물어보려고. 물어보려면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묻기 위해서 조금 집으로 들어가다가 현관 막 문 열고 이러다 보니까 주거 침입 내지 업무 방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으로 외부인 차단이 돼 있는데 그 관용차가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 총장을 태우고 나오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외부에 기다려가지고는 만날 방법이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 타는 곳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관용차니까
예. 뭐 안에서 타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봐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왜 언론사 대표들을 만나고 다녔느냐. 그렇죠. 뭐 조선일보 대표, 뭐 중앙일보 대표 왜 만났느냐. 강홍 씨의 예. 중앙 쪽 사람. 그 질문을 하려고 갔다 이거군요. 예. 중앙 쪽 사람 만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찰 조사했다는데. 저는 주거 침입이 인정될까요? 고의 부분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엄밀히 수사 따지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글쎄요. 예. 조국 장관의 딸의 그 초인종 누르고 하고 그게 좀 연상이 되긴 하네요. 예. 그것도 지금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예. 그거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생활 요새는 주거권보다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했을 때도 주거 침입자가 되거든요. 이건 평온이 침해됐냐 했을 때 조금 아닌데 판례상으로 공동 현관문을 들어갔을 때 성립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게 윤 총장이 중앙지검 시절에 홍석현 회장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 고의 분식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그렇죠. 날이고 하기 때문에 당일이에요. 그날. 예. 그날이거든요. 또 그 역술가를 데리고 갔다. 관상가를. 네. 뭐 그런 문제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려고. 그거 물어봤다 이 네.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재판은 첫 재판이 내일이죠. 이게 네. 강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인데 어떻게 보세요? 강요 미수죄죠. 강요를 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근데 증거가 확실해요. 편지를 5번 보냈고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고요. 만난 것도 얘기했던 것, 그 제보자 X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해악의 고지가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을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동재 측에서 다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악의 고지가 구체성이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모양인데 사실 조폭 관련한 협박이나 강요죄들 보면 별 해악 고지 안 합니다. 그냥 가서 분위기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 뭐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암시만 하고 좀 분위기만 조성하면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죠. 네네. 조폭 관련해서는. 근데 네. 여기서 어쨌든 이동재 기자 측은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그 주장하고 주장할 있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